안녕하세요. 저는 1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했다가 위자료 받고 이혼을 한 후 지금은 행복한 싱글 라이프를 즐기고 있는 전직 승무원이었던 30대 여성입니다. 제 인생에 짧으면 짧고 길다 하면 길 수 있는 연애와 결혼 기간 동안 있었던 제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승무원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꿈이었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미드를 즐겨보던 저는 자연스럽게 영어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영어 공부를 어렸을 때부터 무척 열심히 했죠. 고등학교 시절에는 남들이 도대체 언제 쉬냐고 걱정을 할 만큼 공부만 하는 모범생 스타일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명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진학을 하게 되었죠. 대학교에 진학을 한 후에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대학교에 진학을 한 후에는 저의 꿈이었던 승무원이 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영어와 일본어를 공부하고 승무원이 되기 위한 자격증을 방학마다 취득하는 등 국내 유명 항공사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저는 대학교 4학년 겨울 무렵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꿈에 그리던 국내 항공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정말 부러워할 만한 직장이었고 저는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물론 항상 저의 뒷바라지를 끊임없이 해주셨던 저희 부모님 또한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는 승무원이 되기까지 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고 학교에 다니며 시간을 보내느라 남자친구를 만날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24살이 되도록 남들이 마법사라 말하는 모태솔로 시절을 보냈어요. 항상 친구들은 저는 왜 남자친구를 만나지 않냐며 혹시 남자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남자를 만나는 것보다는 당장 제 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막상 승무원이라는 꿈을 이루게 되니 문득 저도 앞으로 함께 제 행복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연히 그때 대기업에 다니는 제 친구가 회사 동기를 소개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너 남자 소개 받아보지 않을래? 우리 회사 개발팀 남자 동기인데 내 인스타에서 같이 찍은 내 사진 보고 마음에 들었나봐. 너 한번 소개받을 수 없냐고 하더라. 성격도 완전 좋으니까 한번 소개받아봐. 너도 이제 취직도 했는데 남자 만나봐야지. 네 동기면 울산 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멀어? 난 가까이 사는 사람 만나고 싶은데. 야, 뭐 결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보라는 건데. 한번 만나보고 영 아니면 안 만나면 되잖아. 그냥 소개팅 경험하는 셈 치고 한번 만나봐. 친구 말대로 전 지금껏 연애는커녕 소개팅 경험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겠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 첫 소개팅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욱씨. 저 소개받기로 한 김대웅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대전역 광장에서 오후 2시 어떠세요? 친구에게 전화번호를 주고 받은 다음 날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바로 만날 약속을 잡고 당일이 되었어요. 서울과 울산 중간쯤인 대전에서 만날 약속을 잡은 우리는 역 앞에서 처음 만났죠. 큰 키에 어두운 색의 청바지, 흰 셔츠를 입은 그를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호감형의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근처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저는 웰던으로 주세요. 저도 같은 것으로요. 스테이크를 시키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지욱씨는 실제로 보니까 더 단아하고 예쁘신 것 같아요. 그래요? 감사해요. 승무원이시라고 들었는데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대웅씨도 좋은 회사 다니시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엄청 어려운 곳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저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음식이 나왔고 자연스럽게 제 스테이크를 썰어서 앞에 놔주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벼운 호기심으로 만나보기로 한 건데 착하고 매너 좋은 모습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 만남 이후로 각자 돌아간 후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락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지욱씨, 오늘은 뭐해요? 저는 오전에 원래 회의가 있어서 바빴어요. 오늘 점심은 동기랑 같이 밖에서 순댓국밥 먹으려고요. 회사 근처에 맛있는 순댓국집이 있거든요. 다음에 지욱씨 놀러오면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그렇게 시시콜콜한 일상 대화를 주고받았죠. 평소라면 별로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은 다른 사람의 일상에 대해서 듣는 것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고요. 마치 이미 제 남자친구인 것처럼 조잘조잘 일상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저에 대해서 묻는 그가 약간은 귀엽기도 했어요. 지욱씨, 오늘 하루 잘 보냈어요?
전 오늘 회사에 일이 좀 많았어요. 지욱 씨도 비행하느라 힘들었죠? 오늘 푹 자요. 아무리 바빠도 자기 전에 꼭 연락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색다르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잦은 비행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다가 드디어 두 번째로 만나게 되는 날이었어요.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꽤 많이 친해지게 된 상태였죠. 혹시 우리가 이미 사귀고 있는 상태인데 말만 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먼저 말을 꺼내봐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던 중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지욱씨, 저는 지욱씨가 좋은데 지욱씨는 어떠세요? 전 처음부터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지욱씨만 좋다면 우리 만나볼래요? 네, 좋아요. 그렇게 사귀게 된 날 이후로 저희는 하루도 빠짐없이 연락을 하고 전화를 하고 정말 사랑이 불타올랐어요. 남편은 울산에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저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던 데다 자주 비행을 다녀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자주 만날 순 없었어요. 제가 비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주말에 남자친구도 시간이 딱 맞아야 만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자주 못 만나는 이런 상황이 저희의 사랑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나게 되니 더 애틋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비행해서 돌아오는 날이 일요일 새벽이어서 만날 수 없겠다 생각했었는데 저를 만나겠다고 남자친구가 새벽같이 서울로 달려와 주더라고요. 다음날 아침에도 또 출근을 하기 위해 울산에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만나겠다고 달려와주는 그 사람을 보니 사람이 참 순수하게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참 행복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한 지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평소처럼 서울에서 저녁을 함께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엄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온 전화로 엄마가 하신 말씀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아빠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어요. 평소에 운동도 좋아하시고 건강히 지내시던 아빠셨기에 저한테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순간 다리에 힘이 불려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옆에서 남자친구가 통화 내용을 같이 듣고 있었기에 제 전화를 빼서 직접 통화를 하며 저를 아빠가 있는 병원으로 데려다 주었죠. 괜찮을 거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면서요.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에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저는 병원에 도착했고 아버지는 위급한 상황이었기에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어요. 중환자실 앞에서 저와 남자친구, 엄마 이렇게 셋이서 무사히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렸고 3시간을 기나긴 수술 끝에 저희가 들은 소식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었어요.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고 보니 아버지는 주말을 맞아서 친구들과 함께 평소 취미셨던 등산을 가다가 갑작스럽게 고통을 느끼며 쓰러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운이 너무 안 좋게도 등산길이었기 때문에 구급차로 병원에 실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필요한 시간 내에 조치가 되지 못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상태였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날 마침 함께 등산을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집에서 평소처럼 조용히 휴식을 취하다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오셨던 거고요. 저와 엄마 모두 아버지의 장례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혼이 나가버린 사람처럼 조문객을 맞이했죠. 저는 외동딸이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와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컸거든요. 이제 부모님께 효도를 좀 할 수 있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허망하게 돌아가시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의 곁에서 함께 있어준 게 바로 제 남자친구였어요. 남자친구는 제 아버지 장례식을 위해 본인의 휴가를 써가면서 서울에 같이 있어 주었어요. 하루는 하루 종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죽과 먹을 것들을 사다 주며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야 한다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난 후부터는 매주 주말마다 아예 서울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가 된 저희 엄마도 걱정이 된다며 엄마 집도 함께 가고 아들처럼 살갑게 대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이제부터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집안에 남자가 없어서 하기 힘든 일들은 다 저 불러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내서 드셔야 돼요. 오늘은 지우랑 같이 셋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처음엔 너무 순하고 어리버리해 보인다며 남자친구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저희 엄마도 아들처럼 살갑게 먼저 다가와주는 모습에 본인이 사람을 너무 겉만 보고 판단했다며 나중엔 오히려 언제 오냐고 더 찾더라고요. 저희 집에 아버지의 빈자리는 생겼지만 자주 찾아와주고 신경을 써주는 남자친구가 있었기에 아버지의 빈자리를 너무 크게 느끼지 않을 수 있었고 저와 엄마는 차츰 천처럼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한 지 1년 정도 되었을 무렵 저희는 1주년 기념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제주도 호텔에서 묵었던 그날 저녁 남편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주었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다며 자신이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면서요. 아버지를 잃고 그 빈자리를 채워주며 힘을 주었던 남자친구에게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저는 그의 프로포즈에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그해 가을 저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던 그와의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결혼 이후에도 승무원 일을 계속하고 싶었기 때문에 신혼집을 서울에서 얻었고 주말마다 남편이 올라오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비행 스케줄이 일정치가 않은 승무원이란 직업의 특성상 결혼해도 같이 집에 있는 일이 너무 드물었고 결국 남편은 제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어요. 지우야, 너 지금 다니는 항공사 그만두는 건 어때? 너무 자주 비행 다니고 주말에 내가 서울 집에 가도 우리 자주 볼 수도 없잖아. 우리 이제 아기도 낳아야 하잖아. 그러면 한 곳에 정착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나 조금 있으면 승진도 하니까 내가 굳이 계속 일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 낳고 충분히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어. 물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좋아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내가 더 잘할게. 우리 울산으로 이사가서 더 재밌게 행복하게 살자. 응? 내가 열심히 일해서 너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할게.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직장이었지만 저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아버지 사망 이후로 제 남편에게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던 저희 엄마 또한 여자가 평생 직장을 다니는 일은 어려운 일인데다 곧 아이가 생기면 그만둬야 할 상황이 생길 테니 그 전에 일을 그만두고 아이 가질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화려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서 살던 집을 다 정리한 후 울산에서 새 아파트를 얻어 신혼살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일을 그만두고 울산에 내려온 직후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일을 하는 것만이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서비스업 중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알게 모르게 저한테는 스트레스가 많이 되었나 보더라고요. 새벽같이 일어나 비행에 나가 매일 웃으며 손님들을 대해야 하고 밤낮에 바뀌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항상 피곤하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요. 일을 할 때는 이런 게 삶의 맛이지 하며 힘든 줄도 모르고 다녔던 것 같은데 막상 일을 그만두고 제 시간이 많이 생기니 또 다른 여유와 행복이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여유로웠던 가정주부의 삶은 순간이었고 어느 시점부터 제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저희 남편은 소개했다시피 정말 착하고 순한 사람이었는데요. 사실 좋게 말해 순한 거지 현실적으로 보면 참 어리버리하고 사람을 너무 잘 믿고 또 가끔 보면 생각이 참 어렸어요. 하지만 독하게 제 할 일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던 저에게는 오히려 그렇게 항상 다정하고 성격이 유한 남편이었기에 좋았죠. 한 가지 정말 불만스러웠던 건 제 시어머니이자 제 남편의 어머니였어요. 결혼을 한 후 알고 보니 남편이 집안의 4대 독자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남편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고요. 어머니는 동네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시며 남편을 혼자 키우셨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독자라고 아직도 다 큰 아들에게 우리 아들 이라며 아이 취급을 하셨어요. 집에만 가면 아이고 웅아 우리 아들 아니 우리 아들은 어떻게 결혼을 하고 나서 계속 살이 쭉쭉 빠지니? 밥은 잘 먹고 다니는 거야? 새 아기가 밥을 잘 안 해주니? 맛이 없어? 아이고 엄마가 밥을 좀 해서 가져다 줘야겠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밥을 못 얻어 먹고 다녀서 어떡하니? 아니 다 큰 아들 살이 빠진 게 뭐가 대수라고 며느리 앞에서 다 들리는 큰 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정말 기가 찼지만 괜한 싸움을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옆에서 제 잘못이라는 척 받아쳤죠. 어머니 제가 일만 하느라 요리를 별로 배워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그 애는 항상 맛있다고 말하면서 잘 먹어주는데 제가 봤을 땐 살이 빠진 것도 아닌데 어머니 눈에만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도 앞으로는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서 잘 먹일게요. 걱정 마세요. 얘 그래라. 우리 웅이는 갈비찜을 좋아해. 그것도 내가 해주는 갈비찜을 그렇게 잘 먹어. 갈비찜 할 때는 너 설탕 쓰지 말고 꼭 과일을 갈아서 넣어야 한다. 그래야 몸에도 좋아. 웅이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만 해먹여서 그런 건 귀신같이 알아. 아니 그냥 다음에 갈비찜 하는 거 알려줄 테니까 우리 집으로 와라. 웅이는 쉬어야 하니까 그땐 너 혼자 와. 내가 하루 날 잡고 제대로 알려주마.
저는 사실 요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요리를 배우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그냥 감사한 척했죠. 그런데 옆에서 헤헤거리며 고맙다고 말하는 남편을 보니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약간씩 삐걱거리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사실 경제관념이라고는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정말 남들이 생각하는 돈에 무관심한 인간 그 자체였어요.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거고 쓰면 쓰는 거였죠. 다른 승무원 동기들은 헤어, 메이크업, 명품 가방, 시계 등을 사며 월급을 쓰는 동안에도 저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 이외에 대해서는 굳이 갖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서 돈을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남편 또한 제가 돈에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돈 관리는 자연스럽게 남편이 도맡아 했었는데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가정주부가 된 이후에도 전체적인 돈 관리는 모두 남편이 하고 저는 제 생활에 필요한 돈은 카드로 사용했기 때문에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도 신경을 쓰지도 않으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큰 사단이 난 것은 연희 때처럼 같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함께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치킨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죠. 갑자기 남편이 뜬금없는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지우야, 우리 이사 가는 거 어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 시내 한가운데 있어서 사람도 너무 많고 정신없잖아. 내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새로 개발하는 동네에 아파트가 생기는데 그 주변에 나중에 개발이 많이 될 예정이라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하더라. 우리가 지금 저렴할 때 그 집을 사놓으면 완전 개이득인 거야. 처음에는 갑자기 이사를 가자니 그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인가 싶었죠. 그것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집에서 말이에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난 지금 이 집 너무 마음에 드는데. 터미널도 가까워서 서울 가기도 좋단 말이야. 그리고 오빠가 말한 그 동네 말 그대로 완전 이제 개발 시작하는 동네잖아. 주위에 아무것도 없지 않아? 아무리 나중에 동네가 개발된다고 해도 그렇지.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할 텐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싫어. 저는 부모님 댁도 친구들도 서울에 있어서 터미널이 가까이에 있고 시내 중심에 있는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딱 잘라 싫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 표정이 눈에 띄게 안 좋아지더라고요. 마치 우리가 당장 이 아파트를 나가 더 싼 아파트로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돈에 관심이 없고 눈치가 없다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수상하다 싶을 만큼 계속 이사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그냥 엄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까? 너 요즘 집에서 혼자 있는 거 엄청 심심해 하잖아.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살면 재밌지 않겠어? 엄마 일도 좀 도와드리고 너 요리하는 것도 안 좋아하잖아. 같이 살면 엄마가 요리도 많이 해주실 텐데 넌 더 편해지지 않을까? 응? 아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건가 했어요. 눈치가 없는 건가? 내가 자기 엄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되면 2인분 할 요리를 3인분 해야 돼서 더 일도 많아지고 불편하고 힘들 텐데 거기다 또 반찬을 배우라느니 알려주겠다느니 귀찮은 소리만 해대실 것이 뻔한데 말이에요.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사를 해야 한다는 둥, 어머니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는 둥의 소리를 하며 눈치를 보는 것을 보니 뭔가 일이 있긴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계속 추궁하기 시작했죠. 무슨 일인지 말해보라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고 계속 물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동기가 이번에 새로 개발되는 동네에 좋은 아파트가 생기니 추천을 해줘서 그런 거라며 말을 돌리던 남편도 제가 여러 번 추궁을 하니 그때가 되어서야 조금씩 진실을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이번에 주식 단타를 좀 했어. 이번에 제약주가 많이 올랐단 말이야. 친구가 그 주식으로 이번에 3천만 원을 벌었다잖아. 그래서 나도 당신한테 좋은 것 좀 해주려고 그 주식을 샀는데 이번에 그 회사 경리팀 사람이 자금 횡령을 크게 했더나 봐. 주가가 폭락했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주가가 내려가니까 추가 매수를 하다가 엄청 물려버려서 나도 모르게 돈 다 잃을까봐 팔아버렸는데 이미 늦었더라고. 여보 진짜 미안. 내가 다 잘하려고 그런 건데.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 동기 중에 주식광이 있어서 옆에서 남편을 엄청 부추겼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엄청 순진한 데다가 경제 개념도 별로 없으니 주식을 하면 돈이 많이 불어난다는 얘기에 별 생각 없이 추천받은 주식을 산 거였고요.
다행히 처음에 그 추천받았던 주식이 한동안은 점점 올랐나 보더라고요. 주식이 오르는 것을 보고 돈 버는 재미를 한번 맛보게 된 남편은 그 후로 더 공격적으로 이 주식 저 주식을 사보기 시작했고요. 순식간에 월급의 배 이상 되는 돈을 벌게 되자 점점 더 위험성이 큰 주식에 손을 대게 되었고, 마치 예견되었던 일처럼 주식이 폭락해서 손도 댈 수 없을 만큼 돈을 잃게 되고 만 거죠. 남편에게 주식을 해보라고 꼬셨던 그 동료는 처음 주식하면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돈이야 잃으면 다시 벌면 된다. 일단 당장 투자할 돈이 없으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하면 된다고 알려줬대요. 그 말에 남편은 처음 벌었던 대로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순진하게 혼나단 그 말을 믿고 집 대출을 받아 다시 주식에 투자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엔 그 돈까지 다 말아먹었던 거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요. 저희 남편이 어리버리하긴 해도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아닌데다 혼자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말이에요. 아무튼 그날 남편은 저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고 빌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던 저는 바로 친정엄마께 전화를 걸어 사정을 얘기했고요. 엄마 어떡해. 그이가 이번에 주식을 냈나봐. 그것도 돈을 다 털어서. 그런데 그 돈을 다 날렸대. 엄마 집 대출도 받아서 주식에 올인했는데 그 돈도 다 날렸나봐. 다행히 친정어머니가 잘 모아두셨던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으로 저희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게 다 엄마의 노후자금으로 쓰여야 하는 돈이라서 받을 수 없다고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딸의 사정을 다 알게 되었던 엄마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나 봐요. 그것도 시어머니가 어떤 성격인지 아는데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둘 수도 없었을 거고요. 그렇게 당장 급한 불은 엄마의 도움으로 해결했죠. 그리고 이번에 처음이자 마지막 실수라고 생각해야겠다 하고 남편을 용서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실수를 발판 삼아 다시 재기하면 되겠다 생각했죠. 당장은 이사를 가지 않고 엄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오히려 이럴 때 서로 믿음을 다시 주고 일어서야겠다 생각했어요. 또 제가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남편이었고 사람이 착한 게 죄지라는 생각으로 이번 한 번만 넘어가 주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주식으로 돈을 한 번 벌어본 사람은 그 기억을 잃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번엔 저희를 소개시켜 주었던 남편의 회사 동기이자 제 친구로부터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사실 그 친구는 제 대학 동기였기 때문에 오랜 친구도 아니었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자주 연락을 하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지우야, 혹시 너네 집 무슨 일 있니? 응? 아니, 이런 무슨 일? 그게 내가 회계팀에서 일하잖아. 그런데 이 일을 내가 알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통 이런 일은 가족과 상의를 하고 있을 텐데 아주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일은 잘 없거든. 퇴직금 중간정산?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처음 듣는 일인데? 뭐? 내 남편은 너도 다 알고 있고 이미 상의를 끝냈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지? 대웅씨가 이번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갔어. 꽤 큰 돈이야. 원래 중간정산이 절차도 복잡하고 집안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하는 일이 잘 없는데 갑자기 중간정산을 신청했기에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 어서 대웅씨한테 무슨 일인지 확인해보는 게 좋겠다. 갑자기 들려온 또 뜬금없는 소식에 전어안이 너무 방방하더라고요. 전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중요한 일을 저하고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했다는 사실이 저를 분노에 빠지게 했어요. 친구한테 알려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은 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돈을 미리 빼서 쓰려고 했다는 건 이번에도 다시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이야 아무것도 몰라서 한 실수라고 쳐도 두 번의 용서는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퇴근을 하고 돌아온 후 저는 옷을 갈아입던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나한테 무슨 할 말 없어? 무슨 할 말? 당신 오늘 평소보다 더 예쁘네? 아니 그런 말 말고 당신 요즘은 주식 안 해? 아이 나 주식 끊었잖아. 내가 지난번에 주식 다시 한 번 더 하면 우리 이혼하겠다고까지 한 거 잊었어? 나 이제 다시는 주식 안 할 거야. 못 믿겠으면 내 주식 잔고 봐봐. 핸드폰까지 들이밀면서 증권사 계좌를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거래 내역이 없는 것까지 확인한 후 핸드폰을 다시 돌려주려는데 뭔가 묘하게 찝찝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깐 다른 증권사 어플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정도는 더 확인해봐도 되지?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이잡듯이 뒤졌고 그의 문자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맛볼 수 있었어요. 그의 문자 내역에는 불법 도박 관련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문자 내용만 보면 남편이 불법 도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웠겠지만 저 몰래 퇴직금을 중간에 빼돌렸다는 사실과 겹쳐봤을 때 정황상 확실했죠.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당신 도박도 해? 제가 그 말을 꺼낸 순간 남편의 표정은 티가 날 정도로 변했고 그 표정을 본 후 제 의심이 사실이구나 확신했죠. 그렇게 저는 이번엔 정말 이혼을 해야겠다 결심했어요. 돈이야 다시 벌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둘 사이의 믿음은 깨질 대로 깨졌다고 생각했거든요.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왔음을 깨닫고 앞으로 저의 행복을 위해서는 헤어짐만이 답임을 결론 지었어요. 물론 남편은 지난번처럼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정말 미안하다며 잘못했다며 저를 붙잡고 용서를 구했죠. 처음엔 이 불법 도박이 주식보다 더 돈 벌기 쉬울 거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며 자기한테는 저밖에 없다고 저 없이는 자신은 살 수 없을 거라며 제발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말라고 말하더라고요. 아마 처음이었으면 저를 붙잡고 울면서 호소하는 남편의 말을 믿었을 거예요. 평소에도 순진한 남편이니 나쁜 사람들의 속임수에 잘못 넘어가 한번 실수했겠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타이르고 다시 잘 시작해봐야지 했겠죠. 그런데 두 번째잖아요. 그것도 주식도 아닌 불법 도박. 주식을 하다 돈을 잃은 것도 어이가 없는데 불법 도박이라니. 사람이 한번 정신이 휙 돌아가면 돌아오기 쉽지 않다는 게 사실인가 봐요. 불법 도박이라는 게 진짜 인생에 희망이 없고 정신 나간 사람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멀쩡히 대기업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이 불법 도박에 손을 대다니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애원하는 남편을 뒤로하고 잠에 들었어요. 저는 아침이 밝자마자 이전에 미리 알아두었던 이혼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혼을 결심한 순간 더 이상 남편과 마주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혼 소송을 했어라도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다 받아내고 끝내고 싶었어요. 다행히 상담을 하면서 제 결혼 생활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니 주식으로 인한 공동재산 탕진과 불법 도박에 대한 것은 충분한 이혼 사유이며 상대방 기책임이 확실하니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1차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마치고 이혼 서류 작성할 준비를 다 한 후 집에 돌아오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침 대바람부터 전화가 오는 게 짜증이 났어요. 솔직히 전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어차피 연을 끊을 건데 전화를 받아야 하나 속으로 100번 정도 고민을 했지만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 아침부터 전화 하나 들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죠. 아침부터 무슨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소리를 빽빽 지르더라고요. 얘 너 어제 대웅이랑 같이 집에 좀 들러야 하니까 왜 알았어? 내가 대웅이 좋아하는 갈비찜하고 기다릴 테니까 오라고 했잖아. 참 너무 어이가 없는 얘기를 듣다 보니 저녁 먹으러 시본집에 간다고 했던 것도 까먹었더라고요. 그래도 사람을 기다리게 한 건 잘못했으니 짜증은 났지만 사과를 드렸어요. 아 어머니 죄송해요. 그이가 좀 아프다길래 정신이 없어서 못 갔네요. 연락은 미리 못 드려서 죄송해요. 뭐? 우리 대웅이가 아파? 얘는 애가 아프면 나한테 제일 먼저 말을 해야지 왜 그걸 두고만 보니? 병원에 갔어? 아픈 애가 오늘 출근을 한 거야? 아니 왜 아픈 애를 출근을 시키니? 이게 다 그 애가 혼자 돈을 버니까 부담스러워서 아팠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다 그 애가 혼자 돈을 버니까 부담스러워서 아파도 쉬지를 못하는 거잖아. 너도 아기 당장 안 가질 거면 좀 소일거리라도 찾아서 일해라. 그래야 집안에 좀 보탬이 될 거 아니니? 아니다. 아예 본격적으로 우리 반찬 가게 나와서 일 좀 돕는 게 좋겠다. 내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 제대로 할 줄 아는 반찬이 없잖아. 그게 다 내 버릇해서 그런 거야. 여기서 일도 좀 하고 그러면 나아질 거다. 변명을 한다고 한 건데 제가 하필 그 인간이 아프다는 변명을 하는 바람에 무슨 따발총을 쏘듯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론은 저 때문에 남편이 아픈 거고 저 때문에 남편은 쉬지도 못하는 게 되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일을 그만둔 것도 아닌데 남편 혼자 일 시키는 나쁜 아내가 되었고요. 시어머니의 폭풍 잔소리를 듣고 나니 왜 제가 이런 집안이랑 결혼을 해서 사서 고생을 하고 있나 갑자기 후회가 되었어요. 당장이라도 이 집을 탈출하는 게 좋겠다고요. 그렇게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군요.
전화를 바로 끊어버린 후 집안에 있는 남편의 짐을 다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부터 시작해서 남편의 전자제품, 칫솔, 시계 등등 남편이 사용하던 모든 것들을 다 상자 안에 넣었죠. 그리고 1톤 용달 트럭을 불렀어요. 요즘은 심리전이 많아서 그런지 집안의 모든 것들을 다 싸기 시작했어요. 핸드브론 어플이 잘 되어 있어서 부르면 바로 오는 데다가 요청하신 내용까지 트럭 기사님이 다 해주시더라고요. 남편이 사용하던 짐을 담은 상자를 트럭에 가득 실은 후에 제 요청사항을 따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는 이혼 서류가 담긴 봉투를 배달하는 집의 집주인에게 잘 전달하고 오시면 된다고요. 꼭 직접 전달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시어머니 집 주소와 연락처를 가지고 용달차가 떠난 후 1시간쯤 지났을까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얼마나 또 소리를 빽빽 지르실까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현관 벨소리가 울렸어요. 전화를 한 걸로 모자라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얘, 이거 뭐냐? 집에 이거 다 무슨 짐이야? 이거 다 대웅이 물건들인 것 같은데 그걸 왜 우리 집에 보내니? 저는 최대한 여유 있어 보이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죠. 어머니, 제가 더 이상 어머니의 정신 나간 아들과는 살 수가 없어서 그냥 어머니가 다시 끼고 키우시라고 짐 돌려보냈어요. 어머니한테는 아무리 망나니 아들이라도 소중하실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그렇게 소중하게 끼고 아끼는 아드님께서 모아놓은 돈을 주식으로 다 탕진한 걸로 모자라서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그 돈까지 주식으로 다 쏟아붓더니 이번엔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아서 불법 도박을 했다고 하네요. 그것도 그 돈을 다 날렸고요. 어머니, 제가 이혼 서류 동봉하신 거 보셨죠? 이번에 상담받아 보니까 상해 없는 주식 투자로 인한 공동재산 탕진과 불법 주식은 100% 그 인간 기책이라고 하시네요. 전제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 다 받고 이혼할 계획이니까 이혼은 안 할 거예요. 전제 경제적 정신적 피해 보상 다 받고 이혼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뭐? 그게 다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한 거겠지? 대웅이처럼 착한 애가 무슨 불법 도박을 해? 주식으로 돈을 잃은 건 그 실수잖아. 사람이 실수를 한 번 할 수 있는 건데 너가 한 번 봐주면 되지 왜 그러니? 어머니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신 듯 자신의 아들이 불법 도박을 할 일이 절대 없을 거라며 도통 믿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 후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에야 믿으셨죠. 그 후에도 시모는 계속 저를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아들을 좀 용서해달라며 사정사정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오히려 너무 미안했는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요. 저는 어쨌든 다시는 용서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했고 위자료를 받고 이혼에 성공했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엄마와 함께 살고 있어요. 다시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어서 약간의 허전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저희 모녀들이 힘을 합쳐 잘 살아가고 있답니다. 저는 결혼으로 인해 이미 다니던 항공사를 퇴직했기 때문에 제 오랜 꿈이었던 승무원으로 복직할 수는 없었지만 제 전공이었던 영어영문학과 경력을 살려서 학원 강사 일과 번역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사람이 열심히 살아두면 나중에 다 쓸 일이 있나 봐요. 회사를 그만두고 울산에 내려가 살림을 시작했을 때는 내가 그러려고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면서까지 치열하게 살았나 싶었는데 결국 이혼하고 다시 직장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요. 저는 역시 집에서 가만히 살림만 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제 삶을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오히려 결혼과 이혼을 했던 일이 저에게는 저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된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인생 수업치고는 좀 많이 힘들고 지치긴 했지만요. 저와 이혼을 한 후 전 남편은 회사에서도 업무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승진이 누락된 채로 꾸역꾸역 다니다가 결국 광고사직을 당했다고 해요. 밖에서 불법 도박하며 돈을 탕진하고 다니는 사람을 회사에서 계속 써주는 것도 웃기죠. 뭐 이제는 저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쓰고 저는 제 갈 길 가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